시청자 여러분, 1997년 12월 3일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뉴스 앵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IMF 구제금융 합의 서명. 단 한 문장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수준에서 불과 몇 주 만에 2,0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또 누군가는 은행 경매로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겪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고 수술을 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회복은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은 어떨까요? 이것은 당뇨병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지만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증이 없다는 점 때문에 몇 배는 더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까지 대다수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7년 과연 누가 무너졌습니까?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막대한 기업 부채 때문에 재벌 그룹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당시에는 가계부채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금융협회 II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현재 약 90%에 달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어떨까요? 140%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가계신용 총 잔액은 이미 196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위기는 기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적은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적은 여러분의 은행 대출 통장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전세 계약서 속에 아주 조용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997년 IMF 사태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을 남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학에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먼델 플레밍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영어로는 임파서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들리십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운영할 때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율 안정. 둘째, 자유로운 자본 이동. 셋째, 독자적인 금리 정책입니다. 이 셋 중 딱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 다 가지려 하면 반드시 하나는 무너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문이 3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문들은 구조가 특이해서 3개를 동시에 열 수가 없습니다. 이쪽 문을 열면 저쪽 문이 자동으로 닫혀버립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니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외국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2025년 내내 원 달러 환율은 1,350원에서 1,487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연평균 환율은 1달러당 1,421원이었습니다. 이제 1,400원대는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1997년 태국은 바트화를 지키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바트화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1992년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운드화는 조지 소로스에게 무참히 공격당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을 이기려 할 때 결국 승리는 언제나 시장의 몫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은행 앱을 켜보십시오. 오늘의 원달러 환율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 숫자가 1,450원을 넘었다면 그것은 한국은행의 방어막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 틀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1994년 멕시코 위기를 보십시오. 페소화가 폭락하자 자국 화폐를 현금으로 들고 있던 사람들은 구매력이 반토막 났습니다. 통장에는 10억 원이 찍혀 있지만
실제로는 5억 원어치 물건밖에 못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5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586 세대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고 계십니다. 큰 실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에서 자국 통화 현금은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녹고 있는 얼음 덩어리일 뿐입니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작아집니다. 원화만 꽉 쥐고 있다가는 매달 여러분의 구매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 놓인 시한폭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위기와 전세 제도입니다. PF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쉽게 말해 집을 짓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인데 담보가 현재 자산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금입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가 팔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 즉 금융권이 건설 프로젝트에 물려있는 돈은 약 178조 원입니다. 2024년 말에는 202조 원이었으니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78조 원은 여전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중 유의 단계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 규모만 18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관련이 있을까요?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금융기관으로 번집니다. 손해를 본 금융사는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스스로 부실 채권 비용을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7년 필리핀 금융위기 당시 하루짜리 콜금리가 순식간에 15%에서 24%로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건설사 서너 곳이 동시에 파산하면 공포가 금융시장을 덮치고 금리가 폭등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춰 주십시오. 딱 60초만 투자하십시오. 계산기를 꺼내서 이 공식대로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총 대출금에 전세 보증금 반환액을 더하고 그것을 아파트 현재 시세로 나누는 겁니다. 그 숫자가 60%를 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레드존, 즉 위험 지역에 있는 겁니다. 계속 시청하십시오. 탈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제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7년 재벌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 장기로 투자하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가게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에 만기는 짧은데 팔기 힘든 장기 자산인 집을 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폭발하는데 집은 당장 팔리지 않아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물이 밀려들어 오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같은 거시 경제 불안 속에서 빚을 더 내서 부동산 저점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가상의 인물을 한 명 설정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이는 58세,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서울에 시세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을 합하면 총 6억 원 정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순자산이 14억 원이나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집값이 20% 하락합니다. 20억 원 하던 집이 16억 원이 됩니다. 바로 그때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5억 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김 선생님, 지금 당장 현금 5억 원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매로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팔려고 내놓으니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결국 시세보다 훨씬 헐값에 팔아야만 합니다. 단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로 3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재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만 한국 가정이 지금 똑같은 위험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철렁했다면 지금 바로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다음 파트에서 3중 방어 공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꼭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1997년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헐값에 던진 사람들입니다. 주식을 바닥에서 팔고 땅을 헐값에 넘기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미리 외화를 준비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그들은 달러로 헐값이 된 땅과 집과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1997년을 주도적으로 이겨낸 그들이 200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군 중심리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실물 자산을 가치 없는 가격에 던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빚에 짓눌려 있지 않아야 합니다. 빚이 목을 조여오면 선택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60대, 30대, 10 면역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태국의 한 경제학자가 제창한 충족 경제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산의 60%는 안전지대에 두십시오. 안전지대가 어디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거주용 실수요 부동산. 이것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투기용 부동산은 정리할 수 있어도 가족의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지붕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둘째, 30%는 현금화가 쉬운 방어 자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달러와 금. 먼저 달러입니다.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원화가 약해질 때 여러분도 같이 약해집니다. 달러는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 드시죠? 집에 불이 날 거라고 확신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만약을 위해서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무너질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아주 특별합니다.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돈만 날립니다. 하지만 달러 보험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보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지난 5천년 동안 가치를 잃지 않은 유일한 자산입니다. 5천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금 1g으로 빵 10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금 1g이면 얼추 그 정도를 삽니다. 달러가 원화 붕괴를 막는 보험이라면 금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십시오. 주식은 50% 폭락했고 부동산은 40%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은 50%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혼자 솟아오른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앞다퉈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가 그 선두에 있습니다. 셋째, 나머지 10%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어떤 주식일까요?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 아니면 통신이나 전력 같은 필수 서비스 기업입니다.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전화를 써야 하고 불을 켜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불황 속에서도 돈을 법니다. 자, 이제 부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 가능하면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변동금리는 종량제 요금제와 같습니다. 매달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릅니다. 반면 고정금리는 정액제입니다. 얼마를 낼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는 정액제가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수입이 들어오는 통화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통화 불일치가 발생하면 환율이 요동칠 때 2배로 두들겨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계부를 함께 관리하는 가족에게 지금 바로 공유하십시오. 오늘 밤 부부가 마주 앉아 60대, 30대, 10공식에 맞춰 자산을 다시 배분해 보십시오. 딱 1시간이면 됩니다. 그 1시간이 여러분의 향후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586 세대 여러분, 우리는 이미 1997년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와 땀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났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는 그 시절에 없던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데이터입니다. 1997년에는 환율을 알려면 저녁 뉴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민스키 모멘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빛 위에 쌓아 올린 번영이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찰나를 말합니다. 아무도 그 순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선택입니다. 우산은 하늘이 맑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뒤에 우산을 사러 나가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부디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원화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달러와 금으로 분산하십시오. 둘, 변동금리 대출은 가능한 한 빨리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셋, 60대, 30대, 10공식을 적용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미리 달러를 샀던 사람들은 200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현금을 확보해둔 사람들은 2010년대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2030년대에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 우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이자 견해이며 모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황,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투자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내용을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적용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와 시각 자료는 100%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가상의 결과물입니다. 실존하지 않으며 실제 인물이나 장소, 사건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들은 지식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